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한겨울에도 증시는 제법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우리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법 좀 선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뒷심을 발휘해준 덕분인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산타 랠리가 맞나 하면은 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별 종목과 테마 장세가 계속되는 이런 시장 흐름, 마침 이런 시장에 아주 강한 세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막판에 코스피가 좀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대형주 단의 흐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산타가 오긴 오는데 확실히 그 핀란드와 미국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완연한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다우 지수도 37,000선이고 제가 보니까 나스닥 지수도 이제 15,000선 돌파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빅테크, 그러니까 M7 종목은 M7대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러셀 2000이라든지 뭐 지금 소비재까지 많이 올라오는데 한국 증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수는 연일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단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움직임보다는 약간 뭐 제한된 상승이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에코프로와 또 엔터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이제 860선 언저리까지 성큼 올라오는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간은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세 종목 정도의 상당히 수급 블랙홀이 좀 있었죠. 어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 두산 로보틱스였고 네. 오늘은 또 그 종목들의 변동성은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었고 아마 네. 코스닥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70만 원대 마감한 것도 있고 힘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이 뭘 기다리는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한 10시 정도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 네.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확실히 이제 지난주 추경호 부총리보다는 이제 퇴임을 앞둔 추경호 부총리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내일이 국회 본회의 관련 일정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내일이나 모레일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좀 묻어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들이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또 나름 최근의 강세, 에코프로 강세와 또 관련이 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뭐 몰빵 이런 투자가 좀 많은 종목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세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를 팔아서 현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LNF, 뭐 포스코피텍 이런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을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로 일부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그거 완화 부분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한 30억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워딩이 나오는 거 보면 50억 얘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양도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0억만 돼도 거의 뭐 99% 거의 소수 0. 몇 프로 빼고는 뭐 수백억 자산가 빼고는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앞으로도 나올 물량도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양도세에 걸리신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0억에 딱 맞추지 않고요. 보통 8억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억 정도를 일단 1차 맞춰놓고 이제 그 배당 기준일 전까지 이제 그 8억 정도 선에서 맞추는 거죠. 이유는 그러면은 여기서 네. 20%만 올라가도 그럼 8억이면 20% 올라가도 9억 6천이니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보통 8억 정도 맞춰서 그런 물량이 나오는 건데 그런 물량이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양도세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에코프로를 매도해서 다른 종목 이동했던 수급이 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에코프로의 강세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어제 오늘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2차 전지 종목도 주로 이제 국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의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에서 먼저 들어왔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정고점 매물 33만 원대 소화 중이고 네. 에코프로 쪽에서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피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들어오는 거 보여지고 LNF가 좀 세게 좀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국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쇼커버링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배당 기준일을 앞으로 4일밖에 안 남아서 지금 내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하고 나서 발표를 하겠다 하니까 21일 또는 22일 정도의 이제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때 되게 되면은 그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최소한 뭐 크리스마스긴 하지만 25일까지는 상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대통령이 그냥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왜 국회 본회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시행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당 여야 간에 그 예산안을 서로 합의를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협의 안에서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금투세를 2년 연기하면서 이 양도세 15 기준을 잡은 게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여야 간의 논의 없이 그대로 시행령으로 시행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 여야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예산안 서로 협의 사항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 예산안 합의를 충분히 서로 하고 나서 논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순서상 맞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대략 이제는 뭐 컨센이 한 50억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양도세 문제 충분히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반등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장에 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주춤하면서 엔솔이 올라오면서 다시 시가총 2위 싸움이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올해 내내 엔솔이 거의 2위를 지키다가 요 며칠 사이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가면서 역전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 6천억 정도 순으로 좀 따라붙었거든요, 서로. 그래서 어느 섹터가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는지 이 싸움도 앞으로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좀 그 엔터주 종목들도 반등을 좀 하는 모습,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건설주들이 요즘 좀 안 좋습니다. 그 PF 관련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건설주랑 관련된 종목들 안 좋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신규 상장 종목들, 뭐 그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 그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네 종목이 그 신규 상장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도 77개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 초반보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이런 쪽에 여전히 그 거래량이 쏠리는 모습들,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것들이 여전한데, 다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에코프로의 최근 강세랑 관련이 깊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쪽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게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영향 충분히 있을 수 그래요? 있다고 보시면 여전히?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엔터주들 앞서서 두 부장님이나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엔터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JYP가 7% 8%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이 부분 역시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엔터 산업과 관련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그런 일정적인 부분들 자체가 일단은 그동안에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었던 섹터였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털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체적으로 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있는 수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종목들도. 특히 이제 뭐 2차원지 기존에 11월 달과 12월 달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반도체 대 2차 전지에 싸움이 좀 붙으면서 수급 싸움이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 동안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또 2위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지수에 대한 상단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거고, 이러한 이제 벽을 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대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대내적인 부분에서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뭔가 이제 확정적으로 뭔가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는 대주주 양도세가 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나스닥이나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고가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아직 한참 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대외 쪽보다는 대내 쪽에서 찾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대내 쪽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는 뭐 연말과 더불어서 연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일단은 구축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통 시장이 어려울 때는 엔터주들이 한 번씩 꼭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엔터주 다 가는데 하이브는 안 갔다,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예. 주고 계시거든요. 하이브는 왜 안 간 걸까요? 그동안 너무 좋았어요.
아, 그동안 너무 좋아서? 예, 그동안 너무 탄탄했어요. 그것도 이제 보충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유일하게 상향됐던 게 하이브였습니다. 그 엔터 4사 중에서. 그래서 네. 이제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6월달에 실적 추정을 봤는데 그 내년도 보면은 그 하이브가 대체로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이 정도로 보면은 6월달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내후년도 전체적으로 실적 추정이 유일하게 지금 엔터 4사 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반등 좀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종목은 좀 쉬고 오늘 그리고 장중에 한 2.9%까지 올라갔다가 밀린 거거든요. 네. 차익 나온 거고요. 그리고 못 올라갔던 이제 그 엔터지 쪽에서 JYP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박진영 PD가 자기 돈이 있으면 꼭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좀 뭐 바닥은 잡은 모습이고요. 스트레이키즈라든가 엠믹스 이런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움직임 괜찮고 이찌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의 이제 연말 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인업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하면 네. 그 오늘 저는 엔터주 JYP의 상승세도 대주 양도세수를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차원 부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30에서 50억이 좀 달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에코프로가 연초에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이 한 7, 8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연초에 샀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한 30만 원 정도 샀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한 종목을 지금 한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종목 중에서 한번 들어가서 3억 전후를 살 수 있는 종목인가를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대주 양도세 10억, 50억에 걸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팬덤 종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는 거의 쪽 별로 없어요. 반도체는 종목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쪽은 대부분이 팬덤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5억, 그러니까 보통 들어갈 때 한 3, 4억짜리 정도 계좌거든요. 그런 계좌가 들어가서 300%, 400% 나올 때 딱 10억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30, 50억만 돼도 웬만하면 다 불리는 거고. 엔터가 그런 섹터가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상반기 SM을 빼고 나면 JYP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팬덤 종목들은 약간은 처음 우리가 올해 상승률을 분석을 했을 때 물론 뭐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3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섹터로 낚아보면 팬덤으로 갈 수 있는 건 한 상위 10개 정도의 전후에 거래대금 몰릴 수 있는 섹터가 피부 미용 쪽하고 의료 AI하고 엔터하고 딱 2차 전지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딱 움직였는데 그중에 몇 개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팬덤 종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개인 투자가가 상반기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은데 확실히 확인한 거는 반도체보다는 배터리하고 엔터 쪽 이런 쪽이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우리가 뭐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뭐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가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때로는 왜 가는지 이유가 좀 불분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가냐는 거는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그쵸. 오늘 왜 가냐 예.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수급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어찌됐든 명분이 나와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급이 들어가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놓고 보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신규 관련된 종목군들, 신규 상장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가 된 상태에서 저평가돼 있었다고 인식이 되면서 이쪽으로 물량이 들어가니 새로운 종목군들을 뒤집어 봤더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트렌드를 만드는 거는 수급이고요. 그리고 수급에 뭐 전혀 뭐 의문을 달거나 하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수급을 따라가면서 트레이딩이 되는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뭔가 이제 내 계좌를 좀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시장을 같습니다. 유심히 보면서 수급을 따라다니는 그런 주의력이 좀 필요한 그렇죠. 시점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반도체가 공개됐다는 뉴스가 창 막판쯤에 살짝 나왔습니다. 뭐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반도체다 이렇게 삼성 측에서 자신하던데 이 AI 반도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보도 자료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보다 지금 전력 효율이 한 8배 정도 크다. 네. 네. 그리고 약간 근데 AI 쪽에서는 약간 저도 사실 그동안 이제 나올 때 AI가 추론 기능 정도에 국한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FPGA 기반에서 LPDDR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제 약간은 뭐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최근에 뭐 AMD 같은 경우도 MI300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내년도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네. 그 관점의 이벤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신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협업해서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의미를 두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금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상당히 우수하니까 네. 여기까지는 확산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걸 어떤 산업의 어떤 변화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AMD나 인텔, 뭐 MS 같은 경우도 비슷한 FPGA인가요? 이 방식의 AI 반도체를 지금 개발 중이거나 혹은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의 아성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GPU보다 좀 전력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 좀 개선이 된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의 아성이 앞으로 좀 무너질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양산도 아직 계획 단계라서 뭐 그 엔비디아에 뭐 맞설 만한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MD라든가 뭐 저 다른 이제 그 서버 업체들 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엔비디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관련돼서도 뭐 HBM3라든가 HBM 그 3E 쪽에서도 내년도 하이닉스가 사실상 뭐 엔비디아 독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쪽의 수혜는 분명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내년부터 그동안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들을 만들고 발주도 해놨는데 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과연 돈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내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TSMC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 수주를 받아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엔비디아가 TSMC 쪽으로 발주를 주면서 원하는 만큼 발주를 해놓고서 나중에 그만큼 물량을 안 가져간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도 그 생산 목표들이 막 2배 뭐 성장이 나오지만은 실제 TSMC가 엔비디아 물량을 다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쪽에서는 그 이런 AI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AI 반도체 쪽 시장이 실제 돈은 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서 요건 좀 투자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들이 그만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거 확인 작업이에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내년 상반기는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확인 검증 단계를 좀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불장님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던데 엔비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쿠다라고 하는 그 AI 반도체를 굴리는 소프트웨어가 뭐 전 세계 네. 점유율 한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지 반도체만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의 유상증자 이슈를 연말까지 와서 또 보게 될 줄은 저희가 몰랐는데 LG 디스플레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증 카드를 꺼내면서 오늘 또 부진했습니다. 신주 1억 4천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40%에 달한다. 이 주가에 상당한 부담 아닌가요, 이거 최 대표님? 그렇죠.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40%가 하락, 기존 주주들의 이제 가치가 희석되는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본 사업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경쟁력 자체도 지금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저가 제품 공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향후 내년도에 뭔가 이제 시장 변화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뭔가 청사진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패널 가격에 대한 반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게 되면 가동률이 괜찮았었거든요. 한 70% 이상에서 움직였었는데 7월 달을 정점을 이후로 11월 달까지 계속 60% 미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이제 이러한 유중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뭔가 드라마틱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 요소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아마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에는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올해 연말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LG 디스플레이가 또 빠지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유중 참여하는 LG전자, 예. 그 이슈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오늘 한 2%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언제든지 뭔가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나마 좀 주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펀더멘탈이 좀 약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LG전자 주가 안 좋았던 이유가 예. LG 디스플레이 유증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유증을 하게 되면 LG전자가 이제 출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LG전자 주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어떤 LG전자의 어떤 대여금이라든가 해외 고객사 선수금 이런 걸로 또 유증설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제 유증 결정 한 거고 되게 주주들한테 약간 배신감이 들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장 쪽으로 해서 수주 쪽으로 좀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LCD 사업을 진작에 빨리 철수해야 되는데 팬데믹 때 이게 또 돈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늦었죠. 연장해서 하면서 예. 그거를 빨리 정리 못한 게 또 한 실기를 된 것 같고 그 여담이지만은 그 당구장 있지 않습니까?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은 겨울에 파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은 당구장은 장사가 겨울에 가장 잘 되거든요. 여름에 잘 안 됩니다. 예. 어. 겨울에 그 추울 때 그 직장인들이라든가 가장 장사가 잘 되는데 그때 매물을 내놓을 때 장사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요. 예. 여름에 내면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 그 가장 좋을 때 팬데믹 때 그때 요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갑자기 경기 꺾으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기 다 안 좋아지고 중국 경기 안 좋아지면서 이걸 정리를 못한 것들 실기가 된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대규모 유상 증자까지 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미리 좀 시장을 좀 멀리 내다보는 이런 좀 투자라든가 예. 대응을 좀 못하다 보니까 뭐 안타깝지만은 뭐 이거는 뭐 유증은 어쩔 수 갖고 계신 분들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받고선 팔겠다면 모를까 내가 이거 버티겠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증가가 9,000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3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돈이 납입된 건 3월달이고 1월 29일, 26일에 이제 신주 배정일이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네. 또 섭섭함이 좀 있으실 수도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네. 일단은 북미 시장 쪽에서 내년도 초에 수요가 좀 살아난다. B2B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나왔던 악재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다소나마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라든지 뭐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배신감을 좀 느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내년도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특히 이 이제 부분에 북미 시장 대해서는 최 대표님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라면서요. OLED 분야도 뭐 강한 부분이 있는 거고. 차량용 근데 정확히는 BOE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겪어갈 건데 저는 사실 이 유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게 고금리의 그 노이즈를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회사채 리파이낸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최후의 수단이 주주를 통한 유상경제 방식인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적자가 많을 때 보통 회사채를 리파이낸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네. 뭐 잘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2년 동안에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도 4%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예를 든 거예요. 1조를 자금을 조달했을 때 연 2% 금리로 만약에 200억 정도 이자 비용이 나갔다면 또 2,000원인가 200억이죠. 예, 그냥 고스란히 이자 비용이 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적자였잖아요. 예. 올해도 보니까 2조 5천억 적자인데,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나름 강수를 던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 지분이 37.9% 정도가 LG 전자인데 이걸 1조 4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감행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도 그러니까 최대 주주도 정자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120% 정도의 실권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주주분들이 청약이 안 했을 경우에 미달하는 거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살리려고 LG 전자까지도 물론 자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구광호 회장도 판단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17년도 정도에 LG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을 때는 걔네들은 한 6년 연속 적자였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LG가 이제 초콜릿폰 이후로 약간 이렇게 디센딩을 하면서 거의 누적 적자만 제가 알기로는 16조, 20조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LG가 구광무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크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 게 바로 이제 차량용 쪽이란 말이에요. 전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를 전부 다 전장으로 보긴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승부수는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으로 좀 크게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LG가 그동안 삼성과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 보면
약간 아까 대표님께서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은 약간 중대형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어요. 삼성은 오히려 중소형 쪽에.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스마트 기기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중소형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었고 LG는 가전 쪽으로서 LCD를 갔는데 중국에서 밀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22년도인가 1년도에 LG가 파주 8세대 라인을 공장을 셧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LCD 쪽에서 LED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발표됐던 유상증자 발행가는 예전가입니다. 이거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픽스 조건이 있기 때문에 70%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약간은 이제 뭐 의견 아닌 의견을 드린다면 약간 이 정도 그래도 액션을 취할 때는 뭐 내년도 이후부터는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 1표가 나왔을 때 오늘 LG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디스플레이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아직 내년도 1월 달 청약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고 LG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자금이 들어가긴 가겠지만은 그룹 전사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LG전자는 뭐 자금 부담, 디스플레이는 턴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라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드리면은 오늘 문의가 왔었어요. 네. 저희 사촌 형님이 지인이고 LG 디스플레이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길래 매도하실 건가 아니요? 저라면 안 받는데 그냥 매도하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가져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러면 유증 받으셔야 된다. 그거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적어도 유증 그 3월 달까지는 주가 크게 빠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 유증을 한 이유가 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LG 디스플레이가 연초에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네. 조건이 부채 비율을 400% 미만으로 이하로 맞춰야 되는데 3분기 때 335%인가 부채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주주변 유증이 나온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부채 거의 이제 그 유증의 한 3,900 정도는 그 상환하고 나머지 시설과 운영 자금 쓰는 건데 유증한 이유가 좀 좋지 않은 그게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주가로서는 뭐 오늘 좀 바닥은 일단 1차 바닥은 나온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하현유님 악재도 그렇지만 성장성이 없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있어요. 성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흑자 전환을 노리기 위해서는 TV 쪽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차량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죠. 차량용이 만약에 흑자 전환하려고 그러면 2차 전지 투자하는 거와 걔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차량의 보급 속도가 커져가야 되는 거고 진행돼야 되는 건데 차량용에 들어가는 POLED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BOE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제 LG도 계속 준비하는 건 시간이 걸리면 그럼 LG 디스플레이의 흑자 전환을 꿈꾸는 건 결국 TV OLED 쪽인데 TV OLED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나마 하나 딱 있습니다. 7월 달에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TV 쪽은 이제 올림픽이나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예. 뭐 갑자기 뭐 올림픽이 하니까 너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놓고 볼 때는 청약 여무는 뭐 개인 투자 성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한 6, 7년 동안 계속 내려갔었는데 이 크게 좀 본다면 그래도 이제 OLED 쪽에서 조금 개화라든지 차량 쪽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이건 약간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그렇게 보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중 하나가 이제 HMM, 하림 이렇게 있습니다. HMM 인수를 하림그룹이 페노션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라는 건데 주가가 각양각색이었어요. 지금 HMM, 하림은 강세를 보였고 하림은 뭐 상한가를 갔고요. 페노션은 또 10% 급락을 하고 인수 전에 실패했다고 하는 동원산업은 또 급등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승자의 저주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뭐 인수 안 한 동원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승자들이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페노션을 통해서 지금 그 하림이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페노션이 3조 유상증자설이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고 잠깐 나와서 유료 뉴스에서 3조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다 이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하림 그래서 오늘 급락이 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페노션이 네, 그 사모펀드랑 같이 인수를 하는데 그래서 하림을 통해서 3조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하고 네. 그리고
페노션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4천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거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당연히 유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랩에서도 갖고 있는 현금이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그 6조 넘어가는 그런 자산을 그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림 입장에서 인수 성공하게 되면 되게 뭐 13위까지 자산이 올라간다 하니까 호재가 돼서 뭐 오늘 뭐 하림 그 관련 종목 그 지주사도 이제 그 급등 나왔고 하림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예. 이게 상한가 갈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고요. 하림 그 페노션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유상 증자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오늘 불가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매매 관점에서 뛰어드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뛰어드는 거는 뭐 배 위에 올라탄 닭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던데 하림그룹이 HMM 인수에 성공을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 뭐 수익이 서열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페노션은 이제 유증 이슈 때문에 좀 지금 부정적으로 보기는 해도 어쨌거나 뭔가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일단은 하림이 가지고 있는 페노션이 벌크 중심의 해운사기 때문에 일단은 HMM을 인수를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적 선사로서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계 순위가 갑작스럽게 13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협상이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좀 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존의 벌크와 더불어서 컨테이너까지 같이 지금 영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업 확장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긴 한데 예. 현재 자금 조달과 더불어서 경기 상황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장치 산업이야 아니면은 뭔가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뭐 항공업 쪽이나 이러한 이제 해양업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렌탈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렌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센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바뀔 수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굵직굵직한 해운사들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내년 경기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뭐 의미 있는 분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 이게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하림이 가지고 있는 덩치 대비해서 상당 부분 너무나 큰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뭔가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림이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유증을 통해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림 역시도 HMM을 인수를 함과 동시에 정말 그룹이 그동안에 뭔가 유통 아니면 이제 육계 쪽 이쪽에서 뭔가 고착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HMM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또는 이제 국가를 좀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포부를 좀 밝히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 이슈 때문에 닭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닭이 고래를 먹었군요. 이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와 벌크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이제 2016년도죠. 지금은 이제 사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분명히 정부에서 산업은행하고 한진공에서 이거 매각 안 한다 그랬었는데 6조라면 상당히 큰 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만약 하림그룹 입장에서는 질서 입장 아주 멀리 보면 지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몇 년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체력에 대한 우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동네 가게 사는 거 아니니까 6조 원을 뭐 현금으로 바로 줄 리는 없죠. 아마 리파이낸싱을 통한다든지 같은 컨소시엄 JKL 파트너스와 같이 들어갈 건데 내용만 놓고 보면 하림은 잘한 거다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산 가치 기준으로도 HMM이 25조잖아요. 그리고 하림이 한 17조면은 그냥 앉아서 8조의 어떤 자산 가치를 가져오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선이 벌크선보다는 마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곡물이나 뭐 석탄 나르는 거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큰 거 나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과연 코로나 때처럼 HMM이 뭐 작년도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말씀하신 용선료고요. 용선료는 이제 배를 빌려오는 비용이 되는 거고
물론 용선료도 한편 놓고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좀 내려갈 것인데 매출 요인 같은 경우는 운임입니다. 근데 운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물론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24년도, 25년도까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성자의 저주로 좀 고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은 아까 딱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당장 딱 지금 보니까 편호전은 부담스럽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인수전에 들어왔다가 빠진 기업들은 이제 오휴됐다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아마 시세 연속성은 상당히 오늘 하루 이틀 정도에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 보고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림지주의 큰 그림 관점에서의 페노션과 HME 인수는 긍정이나 실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을 안고 가는 데는 상당 기간의 재무 부담을 좀 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문님께서 HMM이 가진 현금성 자산 배당으로 다 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HMM 배당 성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나중에 다 인수 끝나고 나서 할 이슈가 될 거.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KG그룹이 쌍용차 부동산 땅 살 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네, 세종텔레콤이 오늘 주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종목이긴 해요. 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접수가 오늘 마감을 했는데 여기 접수를 세종텔레콤이 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냐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재무 능력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거 세종텔레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동통신 예전에 이제 4 이동통신 뭐 제3 이동통신도 사람들 잘 가입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아버지가 3 이동통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4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신청했는데 여기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주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 자체에 대해 의문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도 예. 패스할까요? 일단은 네. 이게 지금 5G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미 통신사업 쪽에서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이미 실패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국민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입었던 통신망 자체가 5G여서 예. 사실 이게 지금 세종텔레콤이 이번에 이제 4이동통신에 다시 한번 또 재등장하는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시장에서에 대한 이슈거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통신 쪽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6G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6G.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산업 구간들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러면 예. LS 머티리얼즈는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시총 3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뒷심이 좀 살짝 딸리는 느낌도 있긴 하던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LS 머티리얼즈? 이것도 뭐 수급 이슈 아닐까요? 수급 이슈겠죠. 예, 네. 수급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인덱스 쪽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예, 이제 인덱스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패시브 자금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 세 가지가 딱 있었어요. LS워트,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에코프로머티,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거의 뭐 시장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역량으로 해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인덱스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뭐 인력에 뭔가 고민이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화된 이제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거의 한 2시 반인가요? 1시간 남겨놓고 물량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량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정 수준의 밸류가 딱 차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도 물량이 빠져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서부터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전략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방어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익들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적절한 매매 방법이 아닐까 매매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는 기대를 너무 갖지는 말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이래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 받는 겁니다. 아니 상장하고 뭐 사실 공모가 6천 원짜리가 14일 올라가서 이렇게 300% 오르면 이게 뭐 우리가 캐파시티를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신규주들이 만들어내는 기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업을 분석하기 앞서 가지고 최근 12월 달 최근 한 달 정도 장세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LS 모트리얼즈가 지금 주당 시가총액 3조 원대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세계 정도 종목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서 어떤 특정 다른 섹터의 자금 자체가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장의 흐름 자체가 고객 예탁금이 다시 51조 원대로 올라오고 신용 융자 같은 경우도 16조 바닥에서 최근 3년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저는 착시라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고객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이렇게 이런 공모주만 따로 하는 사모펀드 애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5억에서 10억 정도 계좌 가지고 하고선 공모만 받는 게 아니라 상장 당일날 베팅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그 시세를 이제 내는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11월 6일 공매도 이후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예.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LS 모트리얼즈, 에코 프로버티,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아까 한 종목 뭐였죠? 두산 오프틱스. 네. 이 정도 네 종목 정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LS 머티리얼즈가 사실 제가 전기차 종목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동사가 만들고 있는 우르트라 커패시터가 주로 풍력 쪽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엔진 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ESS 쪽에 일부 한 2% 매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을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을 땡긴 거고요. 코스닥 시총 거의 12위까지 올라다 보니까 코스닥 150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올해도 2,000억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 3조면 이건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런 LS 머티리얼즈를 가지고선 밸류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밸류 얘기하기가 머쓱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밸류를 따질 수 없는 종목들이 지금 신규 상용 나오기 때문에 예.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붙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LS 머티리얼즈가 고객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좋게 얘기할 수가 없고 웬만하면 체크하고 나가자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에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와는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CATL의 주가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튬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난 때문이다. 그래서 CATL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국내 투자자들하고는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부장님? 시애틀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배터리 공급 광이고요. 리튬 가격이 그 추이랑 시애틀 주가 거의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리튬도 공급 가능이 됐고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산 리튬이 이제 그 광성 리튬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8달러에서 10달러짜리 원가가 되는 리튬들이 들어오면서 또 리튬 가격 떨어진 것도 있고 여전히 뭐 수출로 팔로를 뚫고 있지만 자체 내에서 이제 그 특히 LF 배터리가 공급 가능이 많이 들어갔고요. 예. 이게 이제 2021년부터 특허가 풀리면서 사실 너나 이제 그 LF 배터리 개발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10대 그 배터리 업체 중에서 2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수가 되기도 하면서 다만 아직도 이제 그 중국 내에서는 그 배터리 공급 가행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그래서 그 2차 전지 중국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은 뭐 신저가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뭐 기반한 것이고요. 시장의 밸류도 보면은 중국 지수가 12개월 선행 PER에 지금 9배가 깨졌습니다. 그 9배 미만에 있고 코스피 같은 거 11배 정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내 지수가 중국보다도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이 거의 물민들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그 지금 주가 흐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직은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외국인들은 보고 있고 그 자금들이 국내로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리튬 광산 신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2028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양극재 소재 업체들 국내 같은 경우도 좀 내년에 실적 악화가 오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요거만 추가 말씀드리고 넘기면요. 그러니까 부장님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IRA법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CRA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FEOC가 선정이 되면서 중국 쪽의 광물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세도 광물도 중국 시장과 중국 외 시장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외 시장에서 얼마큼 공급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은 2025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 신차가 사이클이 쫙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올해도 보면은 2025년부터 리튬 공급 부족으로 지금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 거는 그 SAE 리서치
그러니까 중국 그 CAT를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그 딱 한 곳밖에 없고 대부분 2025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그 관련된 개발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통 려모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10년 걸리고 광석 예.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2025년도 가면은 이게 공급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양극재 판가도 자연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이 경주만을 통해 가지고 한 10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차원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을 때 착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이차원지에 대한 분위기하고 현재의 이차원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일단은 보거든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구매 욕구라든지 구매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근접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생겼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마 우리가 이 경주마를 통해서 차값에 대한 차량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을 때 저가형 차량에 대한 이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메이커, OEM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들을 좀 보시게 되면 고가 차량보다는 오히려 중저가 차량이라든지 뭔가 이제 엔트리카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면서 내년도 사업 전략들을 좀 깨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뭔가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차량을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략까지 붙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뭐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 부분들은 오히려 구매욕을 더 자극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매력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원지 지금 시점에서는 방향을 좀 틀어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구심을 갖거나 의문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그렇고요. 한 2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큐빅사에 네. 1조 3천억 원 규모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있잖아요. 비중국 쪽의 공급처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가고 있는 거고 OCI도 인적 분할한 이유가 사실은 전자 소재 부분에 핵심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OCI 홀딩스가 기존의 폴리실리콘 사업을 계속하고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전자 재료 쪽으로 가는 건데 네. 주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IRA AMPC 발표하면서 나온 태양광 세액 경제와 좀 같이 결을 봐야 되고요. 근데 OCI 그룹과 하나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 큐셀부터 다 이어지는 수직 계열을 이룬 거고 OCI는 여전히 이제 폴리시콘이라는 가장 태양광 쪽에서 기초 단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뭐 미국과 협력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오를 수도 없고 실제로 미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도 하반기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미국과의 협업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에는 이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저가 공세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가격이 있고 비중국권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쪽에서는 이제 OCI가 이제 프리얼 받고는 있는데, 근데 그 태양광, 그러니까 모듈 쪽은 사실 좀 더 가격이 더 프리미엄 더 받는 반면에 이 폴리실리콘 쪽은 사실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번 계약이 이제 8년짜리 장기 계약이니까 어쨌든 안정적인 이제 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그런 그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퍼포먼스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태양광 쪽은 AMPC 규정이 약간 좀 애매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확실하게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예. 태양광 쪽은 이게 정말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태양광 쪽 보실 분들은 OCI보다는 그냥 하나솔루션 정도만 보시는 게 좀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내년부터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르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고 금융당국이 오늘 강조를 했지요.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라고 하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증권 범죄자 4명 중 1명이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다라는 인식 뿌리 뽑아야 증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